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권 알림이 알리입니다. 오늘은 연대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려 해요. 우리 사회에는 억압과 지배, 그에 따른 침묵이 가득합니다. 억압과 지배를 갈등으로 억눌린 침묵을 질문을 주고받는 대등한 관계로 바꾸는 것이 연대입니다. 연대는 그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동등한 관계에서 갈등하는 것이 연대입니다. 억압하고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라 문제를 놓고 다툴 수 있는 동등한 관계로 전환시키는 힘이 연대입니다. 여기 겉으로는 화목하고 평화로운 집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먹고 살려고 비위 맞추는 거죠. 살아남으려면 그저 주는 대로 받고 군소리 없이 납작 엎드려야 해요. 동등한 관계로 이루어진 사회는 갈등을 지혜롭고 평화롭게 다루며 공존하는 사회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동시에 우리는 모두 인간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적대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서로의 동질성을 찾고 인간성에 대한 존중 속에서 그럭저럭 지낼 만한 관계를 만드는 것은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는 힘이 됩니다. 네덜란드의 정치학자 휜스테러는 저서 시민권 이론에서 그것을 갈등을 꾸준히 섭취하는 시민들의 광합성이라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 출신 아니잖아. 어떻게 이 자리에 다른 학교 출신이 올 수 있어? 아이고 고양이 같네. 앞으로 나에게 형님이라 불러. 아우를 잘 보살펴 줄 테니. 우리끼리를 챙기면서 남들에게는 무자비한 모습은 역사에서나 여러 사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민족이야. 이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 민족끼리 살아야지. 우리 인종이야말로 가장 우수하고 깨끗한 유전자를 갖고 있어. 살 가치가 없는 존재를 돌보는 것은 돈 낭비야. 그 자원을 회수해서 쓸모있는 데 쓰면 좀 좋아? 나치가 주장했던 인종주의는 지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봅시다. 성별, 인종, 혈연, 지연 등의 차이를 절대화하기, 위계적 질서 옹호하기, 지도자에 대한 복종을 중요시하기, 악성 댓글 달기,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는 괴롭힘, 차별 시정을 위한 제도와 정책에 폭력적으로 반응하여 중단하게 만드는 일, 소수자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여 움츠리게 만드는 일. 이런 것이 현대판 나치의 행동 방식입니다. 이런 일을 좋아하는 것은 연대가 아니라 패거리주의이고 가짜 연대입니다. 체코 국경과 가까운 독일 동부 드레스덴 부근 도로가 온통 화염과 우연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극우 성향 정당 소속 시위대가 독일 정부의 난민 수용 정책에 항의하며 돌과 폭죽을 던지며 추가로 세 곳의 특수학교가 필요하지만 지난 15년 동안 한 곳도 더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를 설립해도 주변 부동산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땡땡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땡땡에는 누가 속할까요? 오늘날 우리 삶 한복판에서 땡땡을 제거하거나 배제하자는 주장은 끊이질 않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의 표적이 된 차례가 땡땡이었지만 내가 땡땡에 들어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가짜 연대는 동일성을 강조합니다. 가짜 연대에서 강조하는 동일성은 약자와 구별지어 자신들의 특권을 주장하는 속성을 가졌습니다. 가령 나는 남자야,
나는 백인이야. 나는 어디의 국민이야 같은 주장입니다. 가짜 연대는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구별을 좋아합니다. 우월한 피, 우월한 인종, 우월한 민족, 우월한 성별이 따로 있다고 주장합니다. 가짜 연대는 민주주의를 싫어합니다. 가짜 연대는 지도자를 숭상하며 지도자를 정점으로 형성된 수직적 관계에서의 절대적 복종을 즐깁니다. 가짜 연대는 타자에 대한 멸시와 배제를 선동합니다. 타자를 멸시하고 밀어내는 말과 행동을 세게 할수록 자기 집단 내에서 자기 위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멸시와 폭력적인 행위를 즐깁니다. 이런 동일성의 집단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인권에서의 연대와 동등하게 취급될 수는 없습니다. 타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결합은 겉보기에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연대가 아닙니다. 인권을 위해 연대한 역사적 사례를 살펴봅시다. 같이 싸웁시다. 나치에 맞서 저항한 독일의 숄스 남매는 각각 고등학생과 대학생이었습니다. 이들은 히틀러를 대학살자로 묘사한 소책자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뿌렸습니다. 이들은 공개적으로 히틀러를 반대했고 동료 시민들에게 이에 동참하라고 권했습니다. 나치 친위대에서 일하기를 거부하거나 유대인을 숨겨주는 것도 대단한 용기가 요구되는 일이었지만 개인적으로 도덕적인 양심을 지키는 방식에 가까웠습니다. 반면 숄스 남매는 개인적인 도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동료 시민들에게 함께하자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행동했기에 연대라는 이름이 어울립니다. 연대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볼까요? 그러나 이번 참사의 근본 원인은 서구 의류 브랜드들의 저가 경쟁이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을 열악한 근로 환경에 내몰았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노동 착취 공장에서 생산된 옷을 소비하지 말자는 운동이 벌어져 왔습니다. 개인적인 불매가 아니라 정부기관에서 대량으로 유니폼을 구매하거나 대학처럼 로고가 새겨진 의류를 구입하는 기관들은 형편없는 노동 조건에서 만들어진 옷의 구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운동입니다. 한국에서도 노동자를 괴롭히거나 하청 대리점을 착취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거부 운동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제품을 팔려면 그것이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조건에서 생산됐음을 인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소개하고 싶은 연대 활동이 있습니다.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는 국경을 초월해 울려 퍼졌습니다. 2019년 3월 전 세계 청소년들이 미래를 위한 금요일과 함께 결석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청소년 기후행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기후헌법 소원을 아시아 최초로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 기후행동의 한 청소년 활동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2050년 내가 엄마의 나이가 되는 날을 상상해봐요. 노인이 된 엄마를 나는 지킬 수 있을까? 나는 차마 답을 할 수가 없어요. 폭염으로 무너져 내리는 사람이 내가 되거나 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을 무너져 내리게 만들었어요.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기후행동에 나서게 됐어요. 연대는 동료 시민들에게 함께 사회를 만들고 지키자고 초대하는 행위입니다. 초대장을 받은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명한 인권교육가 파울로 프레이리는 연대의 페다고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냉소를 개인의 힘으로 넘어서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힘 있는 자들은 개인의 냉소를 환영합니다. 개인과 개인이 분열되고 고립될수록 그리고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숙명론에 빠져들수록 지배는 더 수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냉소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고립된 개인이 벽을 허물고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연결의 힘,
즉 연대의 힘은 덜 추악한 사회, 거짓 없이 웃을 수 있는 사회, 아는 것이 그저 바라만 보는 일에 그치지 않는 사회, 언어와 인종과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는 사회, 즉 인간화된 세계로 향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대에는 우리 삶의 변화에 대한 열망이 담깁니다.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증거이자 그를 위한 실천이 바로 연대입니다.
3분간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된다. 계속을 선택. 자막. 그게 사랑인 줄 알았다. 한민재와의 메시지 창이 뜬다. 뭐해? 자? 이거 들어봐. 클릭하자 유튜브 영상이 뜨고 데이트 사진들이 나타난다. 인스타그램을 열어 꽃다발 사진과 함께 글을 남긴다. 오늘부터 1일. 자막. 그와 만난 지 3개월. 내 자기에게서 전화가 오자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른다. 전화는 계속 울리고 어느새 부재중 전화가 10통이 넘는다. 밤 12시가 지나서도 전화가 오고 부재중 전화는 32통이 된다. 여자가 메시지를 보낸다. 자기 무슨 일이에요? 나 집에 가는 중인데. 장난하냐? 씨발려나. 전화 안 받아? 너 어디야? 홍대냐? 사람 미치게 하지 말고 연락 제때제때 받아라. 죽고 싶냐? 여자가 입력창에 점점점을 찍는다.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휴대전화로 촬영되다가 액정이 깨진다. 남자는 깨진 휴대전화로 돌아앉아 있는 여자와 사진을 찍는다. 여자의 휴대전화 바탕화면. 내 자기에게서 메시지가 온다. 잘못했어. 나 진짜 너 사랑해. 너 없으면 나 진짜 죽어.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했다. 죽을 것 같아. 얼마 뒤. 씨발 네가 나 이렇게 피하면 내가 너 못 찾을 줄 아냐? 너 집에 있지? 문 열어 이 개년아. 안 그러면 너네 가족 다 죽여버릴 거니까. 여자가 메시지를 보낸다. 왜 이래 진짜. 좀 진정해 제발. 잠시 후. 자기야. 꼬맹아. 미안해. 문 좀 열어줘.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내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냐? 네 이렇게 헤어지면 회사 생활 못하게 동영상 다 뿌릴 수도 있어. 또 메시지가 온다. 너 하는 거에 따라 모든 게 결정되는 거야. 여자가 주저하다가 닫기 버튼을 누른다. 그런 후 남자와 찍은 비디오들을 전체 선택하고 삭제 버튼을 누른다. 사진 또는 비디오 없음이라고 뜬다. 여자는 키패드를 열어 1366으로 전화를 건다. 자막. 누군가를 때리는 걸 사랑이라고 부르지 말자. 이건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닌 그저 평범한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 사랑이란 이름으로 아무것도 극복하지 마. 닷페이스 로고.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베리어 프리버전 제작 주식회사 사운드플렉스 스튜디오. 화면 해설 내레이션 신소윤. 목소리 연기 백운철. 화면 해설 대본 강내영. 화면 해설 모니터링 손지민, 조현애, 이연정. 베리어 프리버전 사운드 이민수. 영상 속의 세계는 아예 저랑 다른 세계였던 것 같아요. 같은 한국말을 쓰고 있지만 다른 세계의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 있는 누나나 뭐 친구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19금이라는 거를 처음 접한 거는 초등학교 5학년쯤? 중1, 중2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와서 봤습니다. 웹하드 결제해놓고 성인 카테고리로 넘어가면 다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소위 말하는 야동을 보는 거랑 다를 바 없이 똑같은 느낌으로 봤었던 거죠. 그게 유출된 거라는 상상도 못했어요. 예를 들면 뭐 영상 제목에 무슨 대학교 뭐 이름 뭐 하는 거는 자극적으로 팔아먹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어내는 거라고. 진짜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받기 전까지 그냥 이거를 그들과 함께 이렇게 본다는 것 자체에 대한 막 내가 죄를 짓고 있어 이런 문제의식은 한 번도. 내 인생이 저렇게 안 되려면 조심하고 살아야겠다. 경각심을 느꼈으면 느꼈지. 압축 파일이 공유가 됐어요. 거기 안에
남자친구가 찍었던 수많은 사진과 영상과 그 사람의 모든 신상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왔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떤 남자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텍스트 파일로 다 정리된 걸 봤어요. 그거 보고서는 와, 이거 진짜 심각한 거구나라고. 제가 굉장히 친한 친구 한 명한테 연락이 왔어요. 내가 이걸 너한테 얘기할지 말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인터넷을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유출된 영상이랑 음성본을 들었는데 너무 너 같다. 걔가 이제 링크를 보내줘서 확인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진짜 나면 어떡하지? 조회수가 높으면 어떡하지? 별별별 생각이 다 들어서 한두 시간 있다가 진정됐을 때 확인했는데 다행히 내가 아니었어. 그래서 너무 안도가 됐고 잊어버리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알고 있을까? 왜 이게 참담하냐면 영상 속에 있는 피해 여성은 어떤 강간당하는 그런 강제적인 상황이 아닐 때가 훨씬 많거든요. 주체적으로 성을 즐기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막 대단히 불행해 보이거나 고통스러워 보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현실에 있는 그 사람은 지금 그 영상을 볼 때 그런 기분이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그냥 마음이 아파요. 처음으로 되게 많은 그 피해자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정말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죄송할 정도로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의 정도가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웹하드에서 내가 돈 주고 다운받는데 이것이 왜 문제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일반 대중들이. 그것은 그런 생각을 하도록 플랫폼을 제공하는 웹하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영상을 누군가가 계속해서 돌려보고 누구는 심지어 그걸 이용해서 돈을 내고 돈을 벌고 이런 식으로 다운받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되게 싫겠죠. 불법 촬영물을 소비한다는 거는 완전 정확히 그거인 거예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스마트폰 사용 목적과 이용 실태를 먼저 알아보고 스마트폰 과이존을 구성하는 3가지 키워드에 대해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폰 사용 경력 9년의 대학생 유병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력 8년의 대학생 이은비입니다.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소재는 바로 우리 삶의 필수 도구 스마트폰입니다. 네, 정말 때려야 뗄 수 없는 마치 분신과 같은 존재죠.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종종 겪게 되는 짜증이 확 밀려왔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스마트폰 사용 공감 상황. 여러분도 같은 경험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누워서 스마트폰을 사용해보신 경험 다들 많이 해보셨죠? 스마트폰 이 맛이지. 처음에는 자세가 편한 듯 싶다가 점점 팔이 아파지기 시작하죠. 그래도 스마트폰은 못 잃지. 그래서 이리저리 뒤척이며 스마트폰을 보다가 팔에 힘이 빠지면서 결국 팍! 코가 부러질 뻔했네. 아 맞다. 이거 스마트폰 아니지? 어머 세상에. 터치 기능이 없는 컴퓨터 화면을 확대하려고 손가락을 대본 적 있나요? 잠깐만. 너 스마트폰에 들었지? 또. 헐. 스마트폰을 본인의 손에 들고 있으면서 스마트폰이 없다며 찾아다녔던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모두 이런 당황스러운 경험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겪어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안 보면 보고 싶고 계속 보면 잠시 떨어져 있고 싶은 그런 존재인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건강한 해시태그와 행복한 구독과 좋아요로 만들어가는 나의 대학생활이란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그동안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건지 모르고 계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오늘은 스마트폰의 과의존이란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하나씩 다 갖고 있을 만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은비 씨는 어떤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나요? 저는 정보 검색이나 영상 같은 거를 찾아볼 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같은 20대 대학생들은 주로 어떤 이유로 스마트폰을 사용할까요? 게임이나 메신저 같은 거 아닐까요? 2020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를 통해 조사된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20대 성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20대 성인들은 스마트폰을 여가 활동, 업무 활동, 그리고 친구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많이 활용하고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생활 편의 기능도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중에서 20대 성인들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콘텐츠의 순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대 성인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뉴스 보기, 학업 업무용 검색, 상품 서비스 구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비 씨도 거의 이런 용도로 사용하시지 않나요? 맞습니다. 다 제가 사용하는 분야들이에요. 하나 더 하자면 웹툰이나 인강 정도? 종합해보면 우리는 일, 학업, 가사, 생활 편의, 커뮤니케이션, 여가 등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을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만큼 부작용도 나타나기 시작했죠. 바로 스마트폰 과의존. 스마트폰 과의존이란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 조절력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우리나라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스마트폰 이용자 중 무려 23.3%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의 특성을 보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학생이 속한 성인층은 전년 대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3.4%포인트 증가한 22.2%로 상승폭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세에서 59세까지의 성인 중 20대가 과의존 위험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20대 성인들은 다른 연령대의 성인들에 비해 거의 모든 콘텐츠에서 높은 이용률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스마트폰의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연령대인 만큼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에 가장 취약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대학생이 주로 속해 있는 20대 성인은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도움을 받고 있지만 그만큼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 또한 심각하게 겪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은 잘 쓰면 유용하지만 조절을 못하면 독이 될 수 있는 한마디로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네요. 맞습니다. 대학생이 속한 20대 성인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 과의존이란 무엇인지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 과의존을 현저성, 조절 실패, 문제적 결과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저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저성이란 개인의 삶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생활 패턴이 다른 행태보다 두드러지고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하루에 스마트폰 사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큰 경우 혹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스마트폰을 자꾸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경우를 바로 현저성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볼까요? 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있는데 강의에 집중이 되지 않고 스마트폰이 계속 신경이 쓰이고 혹시 메시지나 알림이 오진 않았는지 자꾸 확인하고 싶은 경우를 바로 현저성이라고 합니다. 메시지가 오지 않았는데도 스마트폰을 습관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20대 성인이 스마트폰 과의존 증상 중 두 번째로 많이 경험한 증상이 바로 이 현저성입니다. 현저성 요인 속성을 살펴보면
스마트폰이 옆에 있으면 다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가 가장 높았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의 두 번째 키워드는 조절 실패입니다. 네, 조절 실패란 이용자의 주관적 목표 대비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자율적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기말고사 기간 어떤 학생이 오늘의 공부 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시험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눈에 보입니다. 순간 스마트폰 몇 분만 보다가 공부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용 시간을 정한 뒤 스마트폰을 손에 들죠. 하지만 내가 목표했던 사용 시간을 훌쩍 넘겨버리게 되면서 결국 스마트폰 사용 조절에 실패합니다. 제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저도 스마트폰을 보면 시간이 훌쩍 넘어가 있더라고요. 20대 성인이 스마트폰 과의존 증상 중 첫 번째로 많이 경험한 증상이 바로 이 조절 실패입니다. 조절 실패의 요인 속성을 살펴보면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 이것이 가장 높았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의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문제적 결과입니다. 문제적 결과란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걸 본인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문제는 건강, 학업 또는 업무 수행, 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라는 데 포인트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너무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사용하다 보니 신체 특정 부위에서 통증을 느끼는 경우, 잠을 포기하면서까지 스마트폰을 오랫동안 사용한 결과 수면 부족으로 인해 여러 가지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 그리고 스마트폰 때문에 시험 공부나 학교 조별 과제에서 자신이 맡은 부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소중한 사람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그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지 못해서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겠죠.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우리 일상에 정말 다양한 부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군요. 20대 성인이 스마트폰 과의존 증상 중 세 번째로 많이 경험한 증상이 바로 이 문제적 결과입니다. 문제적 결과 요인 속성을 살펴보면 스마트폰 때문에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대 성인들의 스마트폰 이용 실태와 과의존 실태를 살펴봤고요. 스마트폰 과의존을 구성하는 요소인 현저성, 조절 실패, 문제적 결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대 성인은 스마트폰을 통해 여가 활동, 커뮤니케이션, 각종 생활에 필요한 편리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20대 성인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이용을 많이 하는 만큼 그에 따른 부작용 또한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로 스마트폰 과의존입니다. 20세에서 59세까지의 성인 중 20대가 과의존 위험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인은 바로 현저성, 조절 실패, 문제적 결과입니다. 나의 하루에 스마트폰 사용이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는 현저성,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자율적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조절 실패,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문제적 결과가 있습니다. Thank you.